맞습니다. 예. 동작을 같은 경우부터 설명을 드리면 나경원, 유삼영 원래 나경원 후보가 많이 앞섰었어요. 그니까. 일종의 이제 지난 김기현 대표 뽑힐 때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친윤계로부터 사실 모욕감을 받을 정도로 그랬죠. 굉장히 어려웠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동정표가 좀 있었습니다. 언더독 효과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유삼영 후보가 사실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죠. 동작을 주민들은 이분이 누구지? 여론조사 해보면 일단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냥 유삼영? 누구더라? 근데 이제 TV에 여론조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얼굴 보게 되면 아 이분이구나 라고 해서 인지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 지역이 사실 지난 4년 전 총선 때는 당시 이수진 민주당 후보가 52% 득표했던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45% 7%포인트 이수진 후보가 이겼던 지역이거든요. 예. 적지 않게 이긴 거죠. 7%포인트면. 예. 그래서 나경원 후보는 당시에 얻었던 45%를 거의 지금 여론조사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복구를 했고요. 네. 그런데 유삼영 후보는 이수진 후보가 얻었던 52%에 지금 근접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삼영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이제는 역전도 가능하겠다. 예.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전에 정도로. 뭐 총선, 대선 지형을 보면 그렇습니다. 동작을이 그렇고 나머지 뭐 중구, 성동, 갑, 영등포, 갑, 마포 다 민주당 사실 강세 지역입니다. 애초에 한강벨트라고 해서 보수 언론이 너무 기대감을 갖게 한 거. 그런 측면이 문제라고 오히려 예. 좀 기대 수준을 낮추고 겸허한 자세로 갔어야 되는데 뭐 일부 문어라고 이제 표현되는 예측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180석, 170석 뭐 이래 놓으니까 보수 언론도 약간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안해동한 것이 아닌가. 애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라도 한 120석, 130석 그 선에서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한강별도 어렵다. 우리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마치 이길 것처럼. 그 중성동갑은 엄청 차이가 나네. 지난 대선의 이제 수치를 보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해볼 만하게 바뀌었다 봤지 이런 판단들도 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한 4주 전, 6주 전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죠. 분위기도 해볼 만한 분위기였는데 이 개별 지역구를 다 뜯어보면 사실 이게 국민의힘 출마하신 분들의 설득력이 좀 뭐 평가하기 나름이겠지만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명등포 갑의 김영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민주당으로 4선을 했는데 탈당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탈당하고 나니까 그 방에서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일했던 보좌관들도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 거고 마포을 같은 경우도 누가 출마하냐 뭐 하는데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꼽은 전략적 요충지 아닙니까? 본인이 주장했던 운동권 심판론을 이제 하는 지역구인데 근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운동권 심판론이 그래서 뭐야? 함은경 후보의 전력도 운동권인데 전향한 사람 뭐 이런 구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낡은 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벨트화 전략을 해서 뭔가 이거를 선거 전체를 끌고 가는 캠페인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그거에 맞는 인물들이 공천이 됐어야 되는데 사고였어. 대개 지역구들을 보면 사실 그런 면들이 안 보인다. 이런 게 지금 좀 고전의 한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포 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사무실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좀 관심이 농내 의원이 했던 지역구 거기도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서 그리고 이제 공천받은 민주당 후보가 총경 출신의 그분이죠. 그쪽 지역을 또 너무 잘 아는 후보고 민주당 후보로서 처음에는 이제 인지도가 낮았지만 점점 인지도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도 민주당이 강세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마포를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차라리 김성동 그 당협위원장 있었잖아요. 김경률 비대위원 때문에 화가 났던. 그래서 물러났던. 근데 차라리 그때 김성동 후보는 37% 득표를 했는데 지금 한국영 후보는 30%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강서의 이제 김성태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바꿔보겠다고 해서 바꿨는데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오히려 경쟁력 약한 인지도 낮은 분들이 오게 되면서 지역구 주민들은 뭐지? 차라리 우리를 잘 아는 이 지역 전문가가 좀 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김영호 국회의장이 이제 공천을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실패했거든요. 지금 그런 지역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포는 김성동 후보를 차라리 당협위원장을 공천했으면 차라리 지금보다는 낫다. 근데 워낙 마포을, 영등포, 갑, 이 당시의 민주당 후보들이 50,
5% 안팎 득표했던 그러니까 예. 김영주 부의장도 사실 민주당 후보로 56% 득표했어요. 여기 예. 민주당이 진짜 강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주 후보가 지금 32%밖에 못 받고 있는데 그래도 4선 의원이고 이제 인지도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한 25%, 30% 주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은 거의 안 넘어왔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최현일 후보한테 지지를 보내고 있고 더군다나 허은하 후보가 지금 화성에 이제 이준석 대표처럼 한 영등포 갑이죠, 네네. 허은하. 예, 이 보수 진영의 어떻게 보면 분열을 이제 갖고 오게 된 지역이고 단일화 가능성은 또 거의 없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 최현일 후보 영등포 갑은 민주당의 최현일 후보가 지금 승세를 좀 굳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아까 뭐 서울도 열석이 어렵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종합을 해보면 지난 총선 때 서울 경기에서 7, 80밖에 못 얻었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서울이 8석을 얻었죠. 그렇죠. 48개 중에 8개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쪽이 지금 7개, 7개인가 얻었을 거예요. 네네. 제 기억으로 인천도 거의 뭐 5자리 미만이었던 것 같고.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해야 180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울 수도권이 10석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은 110개나 120개 정도는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이제 그런 되면? 식으로 여론조사가 지금 예. 발표되는 것들을 셈해 보면은 예. 100개에서 110개 사이예요. 좋게 봤을 때. 그렇지. 예, 거기다가 예. 이제 비례대표 비례대표. 합치면 한 120여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2016년 예. 새누리당이 152, 민주당이 127을 얻었는데 그 이제 싹 바뀌어갖고 예. 지금 국민의힘이 한 120여석 얻을 수 있는 여론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4년 전에 유시민 전 장관이 180석 얘기했다가 이제 입단속해라 그러다가 실제 180석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평론가들이 계산해 보면 지금 170, 80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론 그래 지표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200석이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150석 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이미 예. 남은 기간 동안에 뭐 민주당이 엄청난 큰 실수를 하거나 근데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부자 몸조심하듯 조심하잖아요. 공천도 웬만하면 다 취소시켜버리고 그렇죠.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은 120여석 이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좀 저는 뭐 큰 상황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건 아니지만 저거보다는 조금 더 국민의힘이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관건은 투표율입니다, 사실. 투표율이지. 예, 투표율이 그렇죠. 관건입니다. 역시.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어쨌든 위기 국면이다. 100석도 못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상당한 이제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질 거고 그 보수층의 결집이라는 건 세대 투표 형상으로 보면 결국엔 6070 세대의 이제 투표율이 관건이고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세대론적으로 보면 4050 세대가 그렇지. 이제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요 대결에서 결국엔 20대, 30대의 표심이 어떻게 가를 거냐.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그렇죠. 대표가 성공했던 캠페인이 이른바 그 세대 포이론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층의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 거냐, 젊은 층의 투표가 어디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6070이 얼마나 더 결집해서 투표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막판에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경계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조국 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범민주 진영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2030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조국 혁신당이 2030의 투표까지 견인해 오는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다가 지금까지의 수치라고 보면 결국엔 본인들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극복해 갈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로 남은 2주 동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세대 구성을 보면 말이죠. 4050, 30까지는 아니고 4060 정도가 인구수가 가장 많은 많죠. 집단이란 말이죠. 네네. 그리고 7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에서도 한 80%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총선에서 투표율이 80%면 네. 더 이상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 세대 같은 경우. 그 세대는 거의 이제 투표를 뭐 나오실 수 있는 분들, 거동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이제 다 거의 나오시는 다. 거고요. 그러면 4060에서 만약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범야권 지지층에서 75% 이상을 한다면 네. 워낙 그쪽의 세대 구성이 촘촘하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예상 외에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투표율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 60대도
이제 과거와 달리 60대도 뭐 가령 조국 혁신당 지지세도 높고요. 맞아요. 이제 386 세대가 이제 60대가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0대도 어느 정도 이제 중립적인 혹은 가끔은 진보적인 색채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40, 50대는 이제 진보 색채가 명확하고 그렇죠. 뭐 2030 세대도 개혁신당 효과 때문에 국민의힘에 온전히 다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본 베이스는 한 160, 70석 정도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민심에서 제일 4060 세대 민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부동산, 물가, 교육 문제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사실 선거 기간에 캠페인이라든지 정치 쟁점화가 되는 일은 거의 많이 없지만 사실 부동산은 좀 되죠.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 가른 게 결국엔 이념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다라는 지적을 하는 그 전문가들이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물가 문제. 근데 물가 문제는 2주 안에 극복이나 돌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니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도 3월 달도 또 올랐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2%야. 다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실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좀 관리가 됐다는 측면 요거에 좀 기대를 뭐 그게 이제 사람들마다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또 싫어하죠. 다르기 때문에 관리가 됐다는 걸 또 싫어하지. 서울 수도권의 선거는 이 물가 문제가 가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